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근대 시대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대원군식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근대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개항과 개화파의 성장.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오픈! 문을 여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나라의 문을 연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행동이긴 해요. 근데 문을 여는 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문을 여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좀 시대적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 19세기는요, 제국주의의 시기였어요. 즉, 서구 열강들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로 동양세계 쪽으로 진격해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던 서세 동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나름 강자축에 속했던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나름 또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고, 조선이나 일본도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 나라도요, 점차 서양 국가들에게 추월을 당하면서 이제는 서양 국가들보다 한참 격차가 벌어진 약자의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서양 문명과의 충돌,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가 했을 때, 먼저 중국의 경우는 아편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국과 군사적 충돌을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패배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우리가 왜 패배를 했냐 했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배우자? 서양의 군사력을 배우자라고 하면서 양모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서양 세력을 딱 접해서 보니까 쟤들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 개혁이 일어나면서 일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서양인들한테 밀리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모두 밀리는 거다. 정신력도 밀리는 거다. 그래서 뭐까지 다 싹 다 바꿔야 되냐? 정신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신은 우리 거 그대로 유지한 채 기술만 바꾸자고 주장했던 청의 양모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예 정신머리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싹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아직까지는 통상수교 거부였어요. 그러나 조만간 나라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럼 나라의 문을 열 땐 열더라도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당연히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청처럼 정신은 유지한 상태에서 기술만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예 일본처럼 정신 머리까지 전부 다 뜯어고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선택 여하에 따라서 조선은 일본처럼 성공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고, 중국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진짜 겉만 번지르르한 근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서양 국가들의 호구로 전락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이제 조선에 있었던 크게 두 개의 세력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외세와 관련해서, 특히 서양 열강 세력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개화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위정척서파예요. 자, 먼저 개화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개화론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통상수교를 수용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면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보고서 빨리빨리 배우자라는 주장이 바로 개화론입니다. 이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 바로 박규수예요. 박규수라는 사람 참 자주 나오죠, 그죠? 박규수 그 연보를 좀 이제 설명하자면은, 일단 박규수가 첫 등장했던 게 언제냐면은 임술농민봉기에서 안핵사로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규수가 평양 감사로 있을 적에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박규수가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그 지휘자면은 박규수는 이 사람 위정척사 혹은 뭐 통상수교 반대 이쪽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박규수가 뭐 그때 대원군 방침이 그랬으니까 국가 방침에 따라서 뿐이지 본인 생각도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너럴 셔머너 그 선원들이 너무 난동을 부렸던 것도 있고, 자, 그런 문제였지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지원이 누굽니까? 실학파 중에서 중상학파의 거두죠, 그죠?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나죠? 아, 이쪽 계보가 주로 개화 쪽으로 갔구나. 자, 그 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도 같은 개화파였는데,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고 유홍기는 한의사 출신이에요. 둘 다 어느 계층이냐면은 중인 계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상학파 계열의 사람들과 중인측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개화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성은 박규수 등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양반 자제들이 주로 양반 자제들이 개화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화파는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모군란을 계기로 분화되어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온건개화파고 하나는 급진개화파입니다. 자, 온건개화파에 해당하는 사람 김윤식, 김홍집, 어연중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김홍집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들은 어떤 것을 롤모델로 삼았냐면은 청의 양모운동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방법은 둘 중 하나일 거라고, 그죠? 자, 양모운동을 롤모델로 삼았고 당연히 점진적인 개혁이에요. 동도서기론을 주장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도, 정신은 동양이 더 우수하고 기술은 서양이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청의 양모운동처럼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빨리빨리 습득해서 배우자. 요게 바로 온건개파가 주장했던 동도서기론입니다. 반대로 급진개화파는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법 이런 사람들인데 뭐 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특히 김옥균과 박영효 요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뭐 뻔한 얘기겠죠. 여기가 양모운동이니까.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문명 개화론입니다.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머리를 싹 다 스스로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두 개의 세력으로 나중에 갈라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화파의 계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중상학파 중에서도 특히 북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청의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박지원, 홍대용,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의 먼 시족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는 뭐 실제로 박지원의 손자였고요. 그 다음에 중인계층이었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의 원조격이 됩니다. 이걸 제일 먼저 리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개화파, 즉 김옥균이니 김홍집이니 박영윤이 어윤중이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참고로 박규수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을 지켜봤는데 박규수는 강화도 조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개화를 얘기를 했는데 강화도 조약을 왜 반대했냐 하면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너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개방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외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확실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끌려다니는 외교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고도 해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개화파가 생각했던 외세와의 접근은 진짜 우리가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면서 일단 시킨 대로 하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름 대등한 관계에서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그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힘이 대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모군란을 계기로 결국 두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급진개화파, 하나는 온건개화파인데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봐라,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문기적거리냐? 난 도대체 니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무슨 개화 정책이냐? 그러니까 이모군란 같은 저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빨리빨리 진행하자. 그러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았고요. 온건개화파는 무슨 소리냐? 급히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천천히 가야 돼. 그래야지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청의 양모운동을 롤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계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어둠이란 뜻은 아니지만 자, 항상 반대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통상 계열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면은 위정척사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위정척사파는요, 이름에서도 바로 나오죠.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거짓된 거, 사악한 거, 이런 것들을 물리치자는 겁니다. 도대체 잘못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은 서양 세력, 서양 문명, 천주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성리학적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누구겠어요? 양반 유생이겠죠. 그 양반 유생들 가운데서도 성리학적 전통을 특별히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심지어 동도서기론도 부정을 해요. 동도서기도 잘못했다. 무슨 뭐 서양이 기술이 좋아. 그거 아니야. 서양 기술을 도입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야.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소리 같긴 한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개항을 함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경고를 한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아예 접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판도라의 상자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개항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 요거를 우려하는 세력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 그 시대마다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1860년대 이양선이 한참 출몰하고 병인, 양요가 발생했을 때인데 요때는 통상을 반대하면서 척화주전론 마지막까지 싸웁시다. 요 얘기를 했어요. 이양로와 기정진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요. 1870년대를 넘어오면은 강화도 지역이 체계됩니다. 그러면서 개항을 반대함과 동시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요 얘기도 나와요.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이나 뭐다? 다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수교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최익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최익현.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조선 침략이 유포가 되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영남 만인소라는 것을 올립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핵심적으로 다룰 인물이니까 미리 기억해 두시고요. 1890년대 가면은 을미사변, 단발령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의병 운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위정척사파는 주로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항일 의병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유인석, 이송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 특히 1890년대 이후 항일 의병 전쟁으로 계승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 그리고 전통적인 성리학 고수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혹은 그걸 거부하고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라는 그런 비판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상황을 정리하면 그래요. 서세 동점의 시기에 따라서 서양 세력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동양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모운동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 심양요를 거치면서 더 철저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해요. 언제 하야를 하냐면은 고종이 22살이 됐을 때, 사실 뭐 20살 때 하야를 했어야 되는데 대원군도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했으면 그러면서 22살까지 가긴 했는데 22살쯤 가자 아까 말했던 그 최익현, 이 사람은 진짜 정통 보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도 계속 이제 설명하게 되겠지만 하는 행보가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아무튼 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는데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아니, 왕이 20살이 됐으면 당연히 전하께서 친정을 하셔야지 왜 아버지가 아직도 섭정을 하고 있냐. 대원군은 그만 물러가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대원군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죠?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할 말이 없으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결국, 흥선 대원군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하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원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왕이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장악하냐면은, 고종의 와이프인 중전 민씨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중전 민씨가 우리가 소위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 중전 민씨가 자신의 일가 세력들, 민씨 일가 세력들을 데리고 와서 정계에 진출시킴으로 인해서 조선의 전국은 양쪽 세력으로 갈라진 거예요. 과거 흥선 대원군을 따랐던 세력과 중전 민씨 일파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참 대원군과 그 중전 민씨 사이의 관계가 애매한데, 보통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보통 며느리 편인데, 여기는 좀 특이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맨수지간입니다. 이게 일설에 의하면 이런 일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중전 민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 좀 애가 좀 잘 안 나오다가 가까스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쇠항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쇠항증이 뭐냐면은 똥구멍이 막힌 병이에요. 항문이. 아니 뭐 아들이 이게 장래 왕이 될 아들인데 얘가 항문이 막힌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흥선 대원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뭐냐. 그건 산삼 아니냐. 한번 산삼을 달여서 먹여보자. 그럼 뭔가 차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전 민씨는 그래서 되겠냐. 산삼 먹는다고 뭐 없는 항문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원군이 팔팔 뛴 거예요. 아니 어딜 감히 왕자의 몸에다 칼을 대. 지금 제정신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그냥 산삼 해. 산삼 갖고 와. 자, 그래가지고 산삼을 먹였더니 당연히 죽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대원군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전 민씨가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무렵에, 그때 중전 민씨의 오빠 앞으로 웬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상자가게 하나 도착하는데, 혼자서 조용히 열어보시오. 딱 써있죠. 그죠? 이거 뭐야?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시한폭탄이었어요. 그게 꽝 하고 터지면서 중전 민씨 오빠가 폭탄 테러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이란 게 언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냐면은 대원군 때 개발이 돼요. 대원군이 서양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 실험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시한폭탄 비슷한 것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중전 민씨가 누구를 의심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 오라버니를 폭탄 테러해서 죽일 사람은 누구겠냐. 내 시아버지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흥선 대원군 이항을 의심을 합니다. 물론 뚜렷한 증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시아버지인 이하은과 며느리인 중전 민씨가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중전 민씨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의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민씨 일가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누군가의 연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통상개화파였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죠. 흥선 대원군과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박규수를 비롯했던 통상개화파였다는 거예요. 이들과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서 중전 민씨도 자연스럽게 통상개화론으로 기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전 민씨가 뭔가 근대적인 마인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통상개화론으로 간 게 아니라 적의 적은 동지다. 그리고 시아버지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통상개화파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전 민씨는 과연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했을 때 벌써 좀 각이 나오죠. 그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하게 될지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문제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당시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근대 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과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이제 서기라고 하는데, 이 편지 내용이 좀 오만불선한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봤을 때는 되게 뭐 좀 건방져 보이고 말투도 좀 이상하고 자기들이 마치 조선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선 관리가 이거는 문서 형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 반려를 시킵니다. 못 받겠다고. 자, 반환을 시키자 일본 내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닌데, 니들이 진짜 외구라고 무시하던 옛날에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이만큼 컸는데 감히 우리 무시해? 그러면서 뭐가 대두되냐면은 정한론이 대두됩니다. 저 오만방자한 조선을 정벌하자.
자, 정한론이 대두돼서 한참 이 분위기가 들끓어 올랐을 때 이 분위기를 진정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뜻밖에도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당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한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 정한론은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이토가 시기상조고 우리가 조선을 공략하기에 앞서서 연습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정만론, 대만을 상대로 한번 연습게임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 쪽으로 침공을 해서 그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한번 연습게임을 해봅니다. 아직은 점령할 단계까지는 안 돼가지고 일단 철수를 했어요. 여기서 먼저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조선에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운요호는 군함 이름이에요. 미국이 영구로부터 수입한 군함이었는데 이 군함이 운요호를 가지고서 부산 앞바다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번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처음에 부산에서 난리가 났겠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그리고 이 운요호를 타고서 어느 쪽으로 오냐면은 강화도 쪽으로 옵니다. 강화도 쪽으로 와서 대놓고 뭐라냐면 수심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해안 수심을 측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를 수비하고 있는 그 조선 수비대가 저거 보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쟤들 뭐야 하고서 거기다 대고 대포를 빡 하고 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줄자 들고서 갑자기 창문 길이하고 현관문 길이를 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한테 제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때 강화도 수비대도 저것들을 뭐야 하고서 대포를 빵 하고 쏘면서 서로 교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일본이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이 패배하긴 했어요. 피해가 더 컸고. 근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기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너네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수심만 재고 있었을 뿐이다. 근데 너네 조선 수비대가 대포를 쏘면서 먼저 공격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래?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이 피해에 대해서 변상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 일본과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조약을 맺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 일명 조일수호조규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1876년에 일어났어요. 기억해두세요. 자,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선의 신원과 일본의 구로다가 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강화도 조약을 놓고서 봤을 때 통상계화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박규수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아니 이거는 끌려다니는 외교 아니냐. 일본이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어버리면은 분명히 우리는 일본이 하자는 대로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박규수도 부정적으로 봤고, 가장 정통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최익현은 더했어요. 이때 최익현이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도끼 한 자를 딱 들고 들어가서 궁궐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과 이 수교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시오? 제 목을 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못 갑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자 결국 신원이 어떻게 했냐? 다른 문으로, 정문으로 못 나가고 다른 문으로 돌아가지고 몰래 강화도로 갔다라는 일화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에 가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1조. 조선은 자주국임을 인정한다.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언제는 자주국이 아니었나?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조선과 청이 조공책봉 관계였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청은 조선이 우리하고 뭘 하든지 신경 끄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청의 종주권을 배제할 목적으로 던져놓은, 깔아놓은 조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4조 부분 보시면은 일단 부산은 이미 교역을 하고 있던 곳이고, 추가로 어디를 더 개항할 것을 요구하냐면 원산과 인천을 개항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그죠? 동쪽에서는 원산, 서쪽에서는 인천을 지목을 한 건데 각각 이유가 있어요.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목적으로 개항을 요구한 거고, 인천은 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개항을 한 것이 바로 인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개항한 건 아니고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약은 1876년에 맺어졌지만 80년에 원산, 그리고 83년에 인천이 개항이 돼서 이렇게 총 3개의 항구가 개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까 너네 조선은 해안가가
암초가 왜 이렇게 많니 너네 진짜. 암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상륙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심을 측량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조선이 이걸 오케이 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중국이나 일본하고 나름 그 외교 관계는 가졌어요. 근데 그때 맺었던 외교 관계는 뭐 맹약이나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인정하지? 약속했어.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요 정도로 끝내는 거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 1조 1항에는 어떻게 하고 1조 2항에 갑은 을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을은 갑에게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고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하고 요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죠? 계약서 처음 쓰면 어떻게 돼요? 하자가 생기죠. 못 모르고 사인하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만큼 근대적 조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대시대 조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서 조인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해안 측량권을 허용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치해법권을 요구를 합니다. 너네 조선 말이야. 너네 땅에서 우리 일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재판은 우리 일본이 한다. 그래도 되지? 했을 때 그래도 되는 건가? 그냥 그렇게 하지? 하고서 요것도 조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규수가 이런 것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조일수호조규 부록조항으로 뭐가 있냐면은 간행이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행이정이란 무엇이냐? 무역을 할 때, 서로 교역을 할 때 어떻게 하자? 간행이정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데 일본 상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양장이 있어요. 뭐 인천이 됐던 부산이 됐던 원산이 됐던 계양장이 있으면은 이 계양장을 기준으로 심리까지만 딱 심리까지만 교역을 허용하겠다. 이것이 바로 간행 이정입니다. 즉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교역하는 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내지무역이라고 합니다. 내지무역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하고. 자, 그러나 일본 외교관의 여행은 자유롭게 해도 좋다. 그리고 일본 화폐도 유통을 해도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교역과 관련된 내용을 또다시 체결을 하는데 일단 무관세예요. 요것도 참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걸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아직 이게 근대 조약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조선통신사도 개념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일본 애들이 불쌍하니까 선진 문물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조선 전기에 조선 전체적인 기간에 행해졌던 조공무역은요. 여진하고 했던 일본하고 했던 중국하고 했던 조공무역은 적자무역이에요. 즉 발전된 국가가 자기보다 떨어지는 국가에게 적자를 내가면서까지 뭔가를 주고 제공을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평화를 얻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조선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세, 그래도 돼. 무항세. 항구에 일본 배가 정박했을 때 세금 안 내도 돼. 우리가 너네한테 베풀어주는 은혜야. 그래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조선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대적 조약이란 개념이 상당히 희박했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 유출.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곡물은요. 왜 여기서 이런 조항을 일본이 집어넣냐면은 이거는 일본의 그 역사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면서 이천양도가 일어나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쌀 생산량이 좀 저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쌀을 수급할 목적으로 조선과 수교를 한 건데 당시 조선은 결제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하게 해달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엄청난 독소 조항이죠. 이것 때문에 조만간에 사단이 납니다. 어떤 사단이 나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강화도 조약의 의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이런 계약서를 처음 써봤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이거는 분명히 의의가 있고요. 그러나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거기다가 뭐 외교관도 자유롭게 여행해 줄 수 있게 하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최후국 대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실제로 이걸 요구는 했어요. 최후국 대우를 해달라. 최후국 대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간행 이정을 설정을 했죠. 근데 만약에 조선이 미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다음번에. 근데 미국 상인들은 내지 무역을 허용시켜줬다.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가장 최고의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요거는 거부를 해요. 왜? 조선인들이 근대적 계약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최국대 그게 뭐야? 야,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너네하고만 하는 거고 항상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너네도 그나마 일본도 항상 통신사 파견하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다른 나라하고 수교 안 할 거니까 최국대가 없어.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조선이 이 근대 체제와 근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거는 아직은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약 개정이 없다. 이런 것도 하자죠. 당연히 조약 내용이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정 그 룰이 전혀 지금 조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요 내용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조선이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시정하고자 나중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열어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고 오경석, 유홍기는 중인 계층이라고 했어요. 임오군란 이후 계합파는 온건파, 급진파로 분화되었다. 온건계합파는 청일 양모운동을 목표로 동도서기를 주장하였다. 즉 정신은 우리께 좋지만 기술은 서양께 낫다 라는 주장이죠.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목표로 문명계열원을 주장하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머리도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적 전통을 고수하고 동도서기론을 부정했다. 위정척사파는 아예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도 아니다. 기술 왔다가는 서양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파멸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항로 기정진은 통상을 반대하며 척화 주전론 마지막까지 싸웁시다. 서양과 싸웁시다. 그 얘기를 주장했고요. 최익현, 유인석은 외양일체론 저 일본애도 똑같은 애들이야. 일본하고도 수교하면 안 돼. 하면서 일본과의 계약을 반대했습니다. 이만소는 영남 만인소를 통해 개화 정책에 반대했고요. 유인석, 이소홍은 을미의병을 전개하였다. 자, 최익현은 상소로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민씨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씨 정권은 흥선대원군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와 통상계합파 손을 잡았다고 그랬죠. 일본은 조선과의 서계 문제로 정한론이 대두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대만 쪽을 먼저 공략을 한 다음에 몸풀기 연습게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도전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의 결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치해법권, 해안측량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무관세, 무항세,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또 일본 외교관의 자유여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은 간행 이정으로 거류지에서 심리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무역을 허가받았고요. 강화도 조약에서 최애국 대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애국 대우가 최초로 포함된 조약이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은 아니었다. 기억해 두시고 조일 통상 장정으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이 인정되었고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 일본의 1차 수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가인물의 업적으로 올바른 것은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래요. 그죠? 벌써 나왔네요. 박지원의 손자인 가입니다. 한번 제자분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제 스승님은 계열원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조선이 외국과의 수교와 자주적인 문물 수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유홍기, 오경석 등도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유홍기, 오경석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박지원의 손자라면 누굽니까? 박지원이네요. 그죠? 박지원과 관련된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1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이네요. 아니고 2번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양원수죠? 아니고 3번 삼정 이정청 설치. 그죠? 배운 지 좀 된 거긴 한데 임술 농기 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돼가지고
당시 이제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박규수죠. 답은 나왔네요. 4번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다음 시간에 배울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이것도 아니죠.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 3번이 바로 박규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2번 문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약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잘못된 것은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한을 가진다. 자, 보면은 자주국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제5조 부산 빼고 일단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연해 가운데 통상이 편리한 항구 2개를 골라서 개항한대요. 그럼 부산이 있는 상태에서 2개 더니까 총 3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얘기죠. 그죠? 제7조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뻔뻔한 그런 수작을 거는데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보니까 해안 측량권이 있네요.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한다. 치해법권을 갖고 있네요. 이 조약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그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잘못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일본에게 치해법권 주었다. 제10조에 나와 있죠. 그죠? 2번.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 주었다. 7조에 나와 있네요. 3번. 인천과 부산, 원산 등 세계 항구로 개항하였다. 5조 이야기죠. 4번. 일본에게 최국 대우 혜택을 주었다. 제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최국 대우 혜택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다. 뭐 일본 측 입장이긴 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죠. 1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따라서 2번에서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지도상에서 가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요 가섬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정적산성도 있고 초지진, 덕진진, 광성진, 문수산성. 보니까 여기는 한강을 막고 있는 강화도네요. 그죠? 근대시대에 평지풍파를 당했던 그 섬 강화도입니다. 자, 관련이 없는 거 골라볼게요. 1번. 일본이 군함 운요를 이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운요 사건이죠. 그죠? 맞네요. 그죠? 2번. 미국 상선을 전소시킨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이 일어났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다? 평양에서 일어났다. 그죠? 답이 나왔네요. 3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 여기서 체결되었죠? 4번. 프랑스군이 외교장각의 문서를 약탈했다. 이거 병인양요고 강화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미군이 어지연 장군의 숫자기를 약탈하였다. 이것도 역시 강화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강 조선이 근대시대로 드디어 진입을 하는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이 서세 동점의 이 격동의 시기,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이 위험한 시기에 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과연 이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나라의 문을 여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박규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닌 시기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그냥 나라의 문을 열었을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 강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